자, 중복보험입니다. 중복보험. 중복보험이란 게 뭐 더블 인슈런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위험의 한 종류인데 그 공동위험이란 거는 하나의 보험 목적물의 하나의 피보험 이익에 복수의 보험 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공동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생명보험이나 뭐 일반적인 실비보험이나 이런 데서는 공동보험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암보험을 여러 개 든다든지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든다든지 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손해보험 있죠.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 중에 실손보상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을 해준다. 그렇게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수의 보험을 체결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반드시 공동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중복보험으로 안 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진 않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공동보험으로서 문제가 없었다가 나중에 중복보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보험을 하는데 그 여러 보험회사의 어떤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중복보험이 되는 경우는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그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뭐 중복보험 혹은 공동보험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그리고 담보위험이 동일하고 보험기간도 일치하고 어떤 보험 목적물에 보험을 드는데 보험기간이 서로 만나는 기간이 없어요.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그건 공동보험이라고 할 수 없죠. 요때는 이 보험 들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보험을 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수의 보험이 존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보험 가액이 있으면 이거를 쪼개서 보험을 드는 건 문제가 없다. 이게 공동보험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커지는 경우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보다 커지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복보험이 발생하게 되면 뭐 책임을 해주냐 마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오버 인슈어런스 하면 초과 보험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보상해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가만 따지고 보면 만약에 어떤 특정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회사 세 군데 A, B, C 회사가 보험을 들었다고 치면 저 개별 보험, 저 보험회사 개별로 따져보면 절대 초과 보험이 아니에요. 보험 가액보다 다 작아요. 금액 자체가. 합쳐 놓으니까 많은 거야. 애매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을 때 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높은 경우 오버 인슈런스 하는 경우랑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자, 그러면 이 중복보험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된다라고 칩시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우선 책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상하는 방법의 종류예요. 그리고 비례 보상주의가 있습니다. 우선 책임주의는 뭐냐면 보험 계약 순서대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ABC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이 ABC가 그냥 나열의 순서가 아니라 보험 계약 체결 순서라고 생각해 봅시다. A부터 들고 B부터 들고 C부터 들었다. 그러면 A부터 보상하고 그다음 그 남은 것에 대해서 A가 보상한 거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B가 보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우선 책임주의고요. 비례 보상주의가 있습니다. 비례 보상주의. 이거는 뭐냐면 그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여기 ABC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보험 계약에
계약 내용에 따른 보험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 금액의 비율만큼 전체 손해액을 나눠서, 물론 그 나누는 보험금도 절대 손해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왜? 실손보상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100이면 이 100을 쪼개는 거지 절대 합쳐서 120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손해액이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적으로 배분해서 안분해서, 일종의 안분해서 보상하는 방식이 비례보상주의가 있습니다. 또 연대책임주의라는 게 있어요. 연대책임주의라는 거는 어떤 보험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복수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그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자에 대해서 어떤 연대 책임을 진다. 누구 하나가 보상을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A라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서로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주의가 연대 책임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보상의 방법에 대한 어떤 이론이었고, 실제 법 규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MIA 32조의 보상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한글 번역 전문 텍스트를 다 가져왔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볼드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험자가 여러 명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자기가 생각을 할 때 가장 적절하고 우선되는 순서에 따라서 보험자들한테 찾아가서 보험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렇게 받을 때 ABC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찾아갈 수 있어요. 받을 때 어떻게 한다? 손해보상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 계약에 있는 정도로만 보상을 받도록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C가 있는데 C를 먼저 찾아갔다. C로부터 C하고 맺은 보험 금액만큼 보상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다른 데 가서 또 받으면 되겠죠. B한테 찾아가고 A한테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자, 보험 가액을 우리가 얘기하고 보험 금액을 얘기할 때 보통 앞에서 기평가 보험증권, 미평가 보험증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평가 보험증권은 보험 계약 체결 시에 보험 가액이 정해진 경우, 미평가 보험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때야 보험 가액이 정해지는 경우다. 그래서 뭐 차이가 있는데, 기평가 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실제 가액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이미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뭐 보험 가액을 초과했구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MIA 규정에 따라서 보험 금액을 보험자가 자신의 계약에 따른 보험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뒤에서 보게 될 실무적으로는 타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고, 미평가 보험의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중복보험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보험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먼저 보상을 하고 또 연달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ABC 보험회사가 있어서 C를 먼저 찾아가서 C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럼 C로부터 받은 저 보험금만큼은 일단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B나 A한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것에 대해서 C한테도 받고 B한테도 받고 A한테도 받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절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절충주의. 요건 뭐냐면 연대책임주의하고 비례보상주의를 합친 거예요. 뭐다? 보험자가 자신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고, 그 보상 금액에 대해서 보험자들끼리 서로 연대 책임을 한다. 서로 공동의 위험 부담을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요 입장이 우리나라 상법의 보상 방법하고 비슷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상법은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서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이 동시에 순차로 체결되어 있으면 보험 금액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때, 보험 금액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때가 초과보험이죠. 중복보험이죠. 중복보험. 그래서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지고, 그리고 그 비율에 따른다.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뭐 그런 내용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대 책임을 졌거나 아니면 MIA처럼 순차적으로 보상을 한다라고 치면
보험 계약사들 중에 A, B, C 이 세 회사 모두 다 피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상을 해주는 상황에서 피보험자의 선택에 의해서 C하고 B만 보상을 하게 된다든지. 왜냐하면 절대 보상 금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B와 C로부터 보험금을 적정하게 받았으면 A로부터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손해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그러면 A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상을 서로 안 해주고 그리고 B와 C는 보상을 해주는 꼴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억울하죠. B, C가 억울하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에 보험회사들끼리 서로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계약 내용의 비율에 따라서 서로 알아서 분담금을 주고받고 합니다. 이거는 피보험자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보험자 자기들끼리 보험회사들끼리 분담 청구를 하는 거죠. 서로 분담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권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피보험자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자들끼리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확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예시를. 자, 보험회사가 A, B, C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알파벳의 나열이 아니라 보험 계약 체결의 순서예요. A, B, C 이렇게 보험 순서, 이런 순서대로 보험자 보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중복보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험 가액이 8천, 9천, 만이에요. 왜 보험회사마다 보험 가액이 다릅니까? 평가를 그렇게 했겠죠. 각 보험회사가. 기평가 보험증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평가를 했는데 A사는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 가액이 8천이라고 봤고 B회사는 9천이라고 본 거예요. C회사는 만이라고 본 거예요. 그건 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듯이 보험회사마다 평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자, 오른쪽에 보험 금액이 있습니다. 보험 금액은 실제로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맺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보상 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A는 A 보험 계약에서는 4,000원, B 회사에서는 3,000원, C 회사에서는 8,000원 계약을 했습니다. 이 세 개 다 뭐냐면 일부 보험이에요. 일부 보험. 각각을 따로 놓고 보면 A는 8,000원 중에서 4,000원, B는 9,000원 중에 3,000원, C는 10,000원 중에 8,000원. 다 각각으로 봤을 때 일부 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보험 계약의 목적물이 하나예요. 피보험이 이게 하나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합쳐보면 보험 가액을 합치면 안 되죠. 왜 그래요? 똑같은 물건의 가치를 얘는 A, 얘는 8,000원, 얘는 9,000원, 얘는 10,000원이라고 봤잖아요. 그걸 합쳐요? 합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어떤 재화를 바라봤을 때 그걸 정찰제가 아니라 어떤 상대적 가치, 수요 공급에 의한 가치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가격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가격을 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격을 봤을 때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냐 하면 그걸 합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최대 한도로 이 물건의 가치를 높게 보면 얼마예요? C보험회사가 10,000원이라고 봐줬잖아. 10,000원이라고 봐야죠. 보험 가액을. 자, 근데 보험 금액은 건의 보험 계약이죠. 건의 보험 계약. 이거 금액을 보험 금액의 합계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15,000원이죠. 초과 보험이 초과가 됐고 이게 공동 보험에 의한 초과니까 이걸 뭐 한다? 중복 보험, 더블 인슈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험료가 있죠.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나와 있습니다. 뭐 10%네요. 보험료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료율이 10%로 해서 400원, 300원, 800원의 보험료를 부담을 했어요. 자, 이런 보험 계약이 있는데 실제 보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000원의 전손이 났어요. 뭐 이것도 뭐 이게 10,000원입니까? 8,000원입니까? 9,000원입니까?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C보험회사가 최고 보험 가액을 10,000원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럼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 10,000원이라는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면 전손이 났다는 거예요. 전손. 토탈 로스가 났다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이 피보험 이익을 전체를 다 잃었다는 거예요. 보험 계약의 그 대상이 됐던 보험 목적물은 이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렸고 나는 다 잃었어요. 자, 그래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우선 책임주의, 비례 책임주의, 독립 책임 비례주의 뭐 등등등 방식에 따라서 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첫 번째 볼게요. 주의입니다. 자, 비례 책임주의가 있어요. 비례 책임주의. 이건 뭐라 그랬어요? 보험 금액의 비율대로, 비례대로 한다 그랬어요. 비율을 한번 볼까요? 비율을 한번 볼까요? 예. 자, 보험 금액의 합계가 15,000인데 A사는 그러면 얼마만큼만 하겠다는 거죠. 15,000 중에 4,000만큼만. B사는 15,000 중에 3,000만큼만. C사는 15,000 중에 8,000만큼만 비율을 진다. 그죠? 이게 소수점으로 깔끔하게 안 떨어져서 지금 내가 산수가 안 되네요. 예, 대충 비율이 나오죠. 15,000분의 4,000. 이게 보험금액의 합계가 15,000이니까 A사의 비율, B사의 비율, C사의 비율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다가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비례 책임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독립 책임 비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비례 책임주의의 조금 변형인데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졌냐면 이게 중복 보험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보험이 존재했다라고, 개별적인 보험만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를 보상을 했겠느냐, 뭐 이런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한도, 물론 이게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정도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책임을 졌을 때 비례액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사가 아니라 C사가 보험 가액을 만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만에다가 앞으로 그 각 A사, B사, C사의 8,000분의 4,000, 9,000분의 3,000, 만분의 8,000. A사 같은 경우에는 50%고 B사의 경우에는 33.33%고 C사의 경우에는 80%인데 C사가 평가한 보험 가액에다가 곱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 방식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에서는 뭐 어찌 됐든 각각의 회사가,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보험 계약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의 비율로 나눠서 비례를 적용하는 것을 독립 책임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연대 책임주의가 있습니다. 연대 책임주의. 연대 책임주의는 뭐네요? 기본적으로 연대 책임이죠. A와 B가 어떤 공동의 채무가 있으면 A가 그것을 갚지 않으면 B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보통 연대 책임인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앞서 뭐 이거를 뭐 분담금을 청구한다 이런 것처럼 보험회사에게 어떤 특정 보험회사에게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하면 다른 보험회사로부터는 못 받고, 아니면 어떤 특정 회사가 보상하지 못하면 또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서로 공동의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일종의 연대 책임주의고요. 그리고 뭐 절충주의도 뭐 앞서 얘기한 비례주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책임 분담에 대한 어떤 뭐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 MIA와 상법에 따라서 보상하는 방법을 앞에 27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례에 적용해서 좀 살펴보면 MIA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순서대로 찾아간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MIA에 여기 보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IA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선 책임주의가 아닌 거예요. 일종의 MIA는 연대 책임주의고요. 상법의 경우에는 절충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례 책임에 대한 어떤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MIA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C사와 B사를 차례대로 찾아갔다라고 치면 이 피보험자가 C사로부터는 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C사하고는 10,000원짜리 보험가액에 8,000원짜리 보험 금액을 가지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8,000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러고 나서 B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B사 입장에서는 보험의 가액이 뭐예요? 9,000이죠. 9,000. 보험 가액이 9,000이기 때문에 만에서
만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9천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8천은 받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1,000밖에 받지를 못해요. 기준으로 봤을 때, MIA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만약에 MIA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때 B사를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 C사를 찾아가게 되면 C사로부터 여기는 보험 금액이 3천이니까 3천을 받겠죠. 예, 전손이니까. 예, 그러고 나서 C사를 찾아가요. 그러면 C사가 바라봤을 때 보험 가액은 10,000원이고 이미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3천을 받았기 때문에 남는 돈은 7천. 그리고 그 7천은 보험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MIA에서 보상을 할 때 B사를 먼저 찾아가면 10,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요. 이론적으로. 이걸 이론적으로 MIA의 규정상. MIA는 계약 순서에 따른 우선 책임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선택해서 적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먼저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보험 계약이 조금 보험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의 경우에는 비례한다라고 해서 상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상법에 위에 672조에 대해서 각자의 여기 세 번째 줄에 각자의 보험 금액 한도에서 연대 책임진다. 그리고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 금액 비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MIA 규정은 여기 순서 상관없이 자기가 찾아가서 보험금 개별적으로 청구한다 그랬고 상법은 보험 금액 비례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상법은.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되겠죠. 여기 비례 책임주의에 따른 방법. 15,000에 4천, 15,000에 3천, 15,000에 8천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 이거 엄청 까다롭고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그러면 MIA 규정하고 상법 규정하고 내용이 다른데 그럼 어떡합니까? 뭐가 적용됩니까?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둘 다 적용되지 않아요. 허무하죠. 자, 보험회사는 호구가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문제를 한두 번 겪었겠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에다가 타보험 약관이라는 걸 넣습니다. 타보험 약관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볼게요. 타보험 약관에 의하면 다른 해상보험이나 하재보험 등과 네가 중복이 되면 타보험증권에서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우리가 보상해 줄게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관이잖아요. 보험증권에 있는 약관이 타보험 약관이 있어요. 타보험 약관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피보험자야. 네가 만약에 이 보험 계약이 중복보험이면 나한테 먼저 오지 말고 다른 보험자를 찾아가. 이 내용이잖아. 다른 보험자로부터 받고 남은 게 있으면 내가 해줄게. 이 내용이잖아요. 타보험 약관. 그러면 A사의 보험 계약에 타보험 약관이 있어요. 여기도 타보험 약관이 있어요. 여기도 타보험 약관이 있겠죠. 내용이 뭐예요? 우리한테 먼저 오지 말고 딴 놈한테 가야 되죠. 어쩔? 실제로. 그렇잖아. 다 떠넘겼잖아. 이게 보험증권에 있는 약관이란 말이에요. 타보험 약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보험회사가 다시 우위에 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비례해서 N빵해서 보상해 줄게. 네 손해액만큼만.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게 이런 중복보험의 문제가 한두 차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 번 문제가 됐었겠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들 입장에서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뭔가 좀 우리 쪽에 좀 불리하다라고 하면 가만히 넘어가겠어요? 보험증권의 보험계약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약관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가 만들어요. 자신들이 불리하지 않게, 자신들이 절대 손해보지 않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이 중복보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만들어버린 게 타보험 약관이에요. 타보험 약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타보험 약관에 이쪽으로 치이고 저쪽으로 치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보험 금액, 보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그냥 비례 보상한다.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복보험의 경우에.
그래서 사실 뭐 MIA도 제가 설명을 하고 상법도 설명을 하는데 이 보험 계약이란 게 어떻게 보면 사인하고 피보험자라는 사인 그리고 보험회사는 또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계약이 최고 우선이에요. 계약 내용이. 계약 내용에서 정하고 있으면 그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지 않아야 되는 사항 혹은 뭐 그게 뭐 실정법을 되게 크게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에서 어떻게 미리 사전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면 그걸 뭐 관련된 어떤 법률이나 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지. 가장 우선되는 부분은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은 그 계약입니다. 사인 간의 계약. 그것을 가장 우선시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거 맞지? 내가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그 내용이 궁금하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 부분만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자, 해상손해. 해상손해는 손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피보험자가 해상사업 도중에 여러 해상 위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뭐 사고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물리적인 손해, 어떤 뭐 해상 고유의 위험이나 전쟁 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 뭐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의해서 물적 손해를 입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 손해란 것도 있어요. 비용 손해가 좀 와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비용 손해는 뭐냐면 해상에서 어떤 위험에 처해서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보통 비용 손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적 손해는 전손과 분손, 그리고 비용 손해는 뭐 구조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배상 책임 손해 있습니다. 배상 책임 손해는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자동차로 치면 뭐 대차라든지 대인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손해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물리적 손해, 물품의 어떤 손상, 선박에 대한 어떤 손상에 있어서는 전손과 분손으로 나뉩니다. 전손은 토탈 로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는 거고, 그리고 분손은 부분적 손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독 훼손이 있고 공동 훼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물품이 보험 가액이 100이라고 쳤으면 만약에 100을 다 상실하면 이건 전손이에요. 근데 99, 그러니까 1을 손실했다. 그리고 99를 손실했다. 그럼 1이 남죠. 1에서 99는 분손이에요. 그러니까 100이 0되면 전손, 1에서 99는 분손입니다. 그러면 1 남은 사람들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0이나 1이나. 그죠? 1은 1 남은 거나 내가 100개 갖고 있다가 하나 남았어. 근데 쟤는 0개 남았어. 근데 카테고리가 99개 남은 애랑 같이 묶여. 그럼 1개 남은 사람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 문제 때문에 뒤에서 보게 될 추정전선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하나를 잃든 99개를 잃든 다 분손이다. 다 잃어야 전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현실 전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전선, 피보험 이익이 전멸했다. 자, 피보험 사고로부터 피보험 이익이 전부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실 전선에 대해서 MIA 57조에서 보험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그리고 부보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받은 경우,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데미지를 받았다. 뭐 그렇죠. 자,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을 박탈당해서 뭐 빼앗겼거나 강탈당했거나 뭐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현실 전선이고, MIA 58조의 경우에는 선박의 행방불명이 있습니다. 요 MIA 58조에 있는 내용은 선박에만 해당돼요. 위에 57조는 선박이든 화물이든 같이 적용되고 58조는 배, 선박에만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경우 선박이 행방불명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소식을 모르는 경우에 현실 전선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보험 목적물의 실질적인 파손은 선박이나 적하는 화물이죠. 충돌이나 침몰이나 자초라 인해서 파괴되었다. 복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불나서 완전히 불타버렸다. 이런 것들. 자, 보험 목적물의 본래의 성질을 상실. 원래 우리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판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오렌지 싣고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피난항에 들어갔다가 수리하고 와서 도착을 했으니 보니까 목적항에서 화물을 내리니까 그게 오렌지가 더 이상 아니더라. 오렌지를 실었는데 오렌지가 아닌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예요? 여기 예시가 있죠. 원맥, 그러니까 뭐 보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 아니면 현미 이런 거를 실었는데 이게 바닷물에 젖어 버려 가지고 비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먹을 건 못 된다라는 거죠. 채소. 그죠? 자, 시멘트가 있는데 시멘트를 실어서 옮기는데 시멘트에 바닷물이 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가치가 없죠. 돌덩어리죠, 돌덩어리. 시멘트에다가 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하는데 이미 바닷물을 맞았어, 얘가 배 타고 오다가. 그러면 이미 그건 시멘트가 아니라 돌덩어리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죠. 그리고 뭐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능력을 상실하거나 뭐 이런 경우. 자, 보험 목적물의 박탈. 이건 뭐냐면 적에게 선박이 포획되거나 뭐 몰수당하거나 뭐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내가 회복시킬 수 없다. 빼앗긴 걸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현실 전선이 되고, 선박의 행방불명. 뭐 요즘에는 사실 행방불명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에다가 다 웬만한 크기의 배에는 다 GPS 달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진짜 뭐 다른 공간으로 가지 않는 이상이야 뭐 찾아내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법 규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현실 전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정 전선이 있습니다. Constructive Total Loss라고 해서 얘도 전손인데 얘도 전손이에요. Total Loss잖아요. 근데 Constructive Total Loss, Actual한 게 아니라 Constructive Total Lo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현실 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그리고 회복 후에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현실 전손이 되는 것이 불가피한 손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이 말로는 도대체 추정 전손이 뭔지를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정의이긴 한데 뭐냐면 전손은 아니에요. 전손은 100% 아니야. 전손으로 확인된 건 아니야. 근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차라리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이 추정 전손이란 거는 같은 손해보험에는 없고요. 해상보험에만 존재합니다. 해상보험에만. 쉽게 말해서 현실 전손은 아닌데 현실 전선이 차라리 나으니 현실 전선으로 만들어 버리자가 추정 전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MIA 60조 1항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추정 전손에 대해서 현실 전손을 피할 수가 없거나 그리고 회복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현실 전손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추정 전손. 자,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아직도 추정 전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MIA 60조 2항 1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선박 및 화물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선박 및 화물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했을 때 가액보다 많은 경우. 사실은 여기 기억보다 니은이 좀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니은이 와닿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있는데 100짜리 가치를 지닌 물건이 있었어요. 얘가 사고를 당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근데 1만 남았어요. 1을 남아서 전손은 아니야. 근데 그 1을 쓰기 위해서는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비가 차라리 100을 새로 사는 게 나아. 왜 그런 경우 있죠. 차를 한 대 끌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중고로 모닝을 샀어요. 100만 원 주고 사고가 났어요.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와. 1000만 원이면 모닝 새로 사. 그러면 그 100만 원짜리 중고로 산 모닝을 여러분들이 수리하겠냐고 1000만 원을 들여서. 안 하죠. 폐차시킵니다. 수리하면 쓸 수는 있어. 잘 굴러가. 근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차라리 새로 사고 말지. 그런 경우죠. 지금 여기 맨 위에 칸에 니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그거를 선박과 화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박의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 선박의 전손 경우 있어서는 선박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심하게 손상돼서 그 손상을 수선하는 비용이 수선되었을 때보다 어떻게?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이 더 든다는 거지, 수리했을 때. 적하는, 밑에 화물이죠, 적하. 화물의 손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상을 수선하는 비용과 화물을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합산한 비용이 도착 시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을 고쳐서 목적지까지 다시 끌고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차라리 새로 물건 사는 게 낫지 싶을 정도의 상태가 돼버리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추정 전손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추정 전손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왜? 어차피 이게 전손이 확실히 아니라 그랬어요. 전손이 아니면 1% 남아도 분손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분손으로 화물 처리해도 돼요. 추정 전손 안 해도 돼요. 분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손으로 처리하기 싫으면 이 피보험자는 뭘 해야 되냐면 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을 위부해야 됩니다. 위부라는 행위를 해야만 분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 추정 전손으로서 화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위부. 자, 그래서 위부가 이 추정 전손의 일종의 성립 요건이 된다는 거죠. 위부. 자, 그래서 이 위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위부하겠습니다라고 위부의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화물을 어차피 전손이 아니니까 액추얼 토탈 로스가 아니니까 그냥 분손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것과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위부가 있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목적물에 잔존하는 피보험자의 일체 이익과 그리고 일체 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추정 전손으로 내가 1% 남았지만 전손처럼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1% 남은 거 있죠. 그 1% 남은 것도 내가 가지고 그리고 보험회사도 나한테 전손보험금을 주세요는 말이 안 돼요. 내가 1% 남았는데 0% 남은 사람들처럼 동등하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1%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 보험회사가 가져가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대신 전손보험금을 주는 거죠. 0% 남았을 때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주는 보험금을 주는 거죠. 왜? 내가 포기했으니까. 위부했기 때문에. 위부를 하고 내가 남아있었던 어떤 잔존하는 가치, 잔존하는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보험자에게 넘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부가 돼서 추정전손이 성립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현실전손처럼 보험금,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전손이 생겨서 전손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추정전손인 상황에서 추정전손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위부를 했고 그 위부에 따라서 추정전손이 성립되고 추정전손이 성립돼서 추정전손에 따른 피보험자의 남은 잔존하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다 넘어가고 보험자는 전손보험금을 지급하는 그게 추정전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훼손. 단독훼손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다음 주는 화, 목 둘 다 정상 수업이죠. 그래서 화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